퍼마컬처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랑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를 먼저 느꼈으면 좋겠어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퍼마컬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카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도 있고요. 피부색 다른 인종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 카드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보살피고 자연 안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 퍼마컬처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동체성, 지역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퍼마컬처는 자연의 원리를 모방한다라는 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연에서 뭐를 배워왔냐면 효율을 배워봅니다. 효율. 효율하면은 뭔가 경쟁이 바로 떠오르고 뭔가 안 맞는 단어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효율이냐면은 완벽한 순환에서 오는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숲에는 외부의 자원이 투여가 안 되잖아요. 누가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부산물이 생기면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고 완벽한 순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죠. 그리고 과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과한 비용을 투입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동을 하고 막 이런다는 말이죠. 근데 이 효율, 자연의 효율은 재활용률이 98%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잘하는 나라도 30%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연은 98%의 재활용을 한다. 완벽한 순환, 재활용 이런 것들, 이런 효율을 우리가 배워오자는 거예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를 한다면 그러면 동해안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200km 거리에 440개의 송전탑을 지어서 마을들을 파괴하면서 서울로 전기를 보내는 그런 비효율은 안 할 텐데요. 자연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먹거리도 마찬가지겠죠. 로컬푸드가 왜 장점이 있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면 그러면 뭐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가락동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신선한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마컬처에서는 자연에서 효율을 배워오는 것, 지역성, 공동체성, 연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지역에서 뭔가 뭐 로컬 푸드 같은 걸 소비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자를 좀 더 가깝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관계가 있고 연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퍼마컬처의 어떤 핵심이다라는 걸 일단 알아놓고서 지금 할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리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단어는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순환, 그리고 상호 연결성, 다양성. 이런 얘기가 아마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전제를 하고 퍼마컬처란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견디기 힘든 시간은 이 시간이 마지막일 거예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퍼마컬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면은 퍼머넌트가 영속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컬처, 문화 혹은 에그리컬처, 농업 이거를 합성한 단어가 퍼마컬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환경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환경영화제 매년 하는데 거기에 퍼마컬처 관련된 거 은근히 매년 하거든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퍼마컬처라는 이론을 집대성한 2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홈그랜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퍼마컬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 춘천에서, 한국에서, 이 세계에서 생각했을 때 뭔가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얘기 제가 할 건데 균형이 깨져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방법론이 퍼마컬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퍼마컬처적인 사고, 어떤 렌즈를 하나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빌 몰리슨이라는 할아버지의 제자예요. 빌 몰리슨 할아버지가 퍼마컬처의 개념을 처음 만든 분이고 이론적으로 이 제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했대요. 근데 빌 몰리슨, 데이비드 홈그랜
둘 다 호주 분들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태즈메니아 대학을 나오셨는데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노동 일을 했었고 대학에 늦게 뒤늦게 들어갔대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던 그 즈음에 태즈메니아 섬이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이 되게 많이 시작되는 시기. 개발이 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온 거예요. 그걸 정리해낸 게 퍼머컬처라고 하고요. 이분이 홍성에 왔었대요. 우리나라 홍성에도. 홍성은 유기농의 우리나라의 발원지 같은 곳이잖아요. 오리농법도 하고 거기에 이제 홍순명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보통 서양 사람들이 뭐 홍성에 방문하고 이러면은 논에서 벼가 얼마나 소출이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분의 질문은 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 논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농부님이 대답을 하죠. 우리는 논에서 대대손손 벼농사 짓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지었다. 거기에 굉장히 놀랐대요. 서양에서 밀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시면 휴경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땅의 지력을 다 깎아먹고 그래서 쉬고 그 다음에야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데 벼농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벼를 베고서 짚을 썰어서 다시 넣어주고 집에서 키우는 소나 이런 퇴비들 만들어서 다 논에 넣어주고 그런 순환하는 농법을 이분이 배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 농법에서 착안했다, 퍼머컬처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초한 생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의를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생활을 위한 기반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농사 중심으로 얘기를 풀겠지만 퍼머컬처 자체는 농사를 넘어서는 사회 디자인 방법론, 철학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의 운영 원리를 모방해 옵니다. 그래서 효율을 배워온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모방하는지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그 두 분이 다 호주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호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는 풀무학교, 정농회를 통해서 소개는 됐대요. 이미 90년대에.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소란쌤이 영국에서 공부해 오시고 한국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만들어 놓은 퍼머컬처 텃밭 중에 몇 군데고요. 이게 이제 수락텃밭이에요. 소란쌤이 하고 있는. 가시지 않았나요? 춘천에서도 오셨었거든요. 중구쌤이라는. 네.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던 밭. 근데 왜 시작됐냐? 배경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70년대쯤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피크 오일. 그러니까 석유가 매장량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석유 문명에 의존해서 살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당시 사람들이 생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피크오일이라는 말이 어렸을 때 다들 들으셨잖아요. 석유 매장량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피크오일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석유만 시추해서 썼다면 지금은 뭐 샌드 오일이라든가 다른 화석 연료들을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써야 되나? 써도 되나? 근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레타 툰베르 같은 친구는 얘기하죠.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화석연료를 있어도 꺼내 쓰지 말아야 된다고.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당시 70년대에 퍼머컬처 처음 시작했던 분들에게 피크 오일이 위기였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퍼머컬처를 해야 되는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들도 아마 어디선가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나사에서 나온 지구 표면 온도 자료예요.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따뜻한 색깔들의 바가 많아지고 있죠. 지금 76년 한 요즘에 태어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구성원들 중에. 뒤로 갈수록 아주 진한 빨간색이 또 많아지고 있죠.
뒤로 갈수록 이제는 파란색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구 전체가 새빨간, 그쵸? 지금 그 끝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15년에서 19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 자료니까 그렇지 작년까지 포함하면 최근의 5년일 가능성이 높죠.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은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년 무슨 재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최근에 동해안 산불을 가져왔어요.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지역 맞습니다. 원래도. 그런데 이 산불의 이름이 기후위기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지면서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 그게 위기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이거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나가고 난 주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주 산불. 작년, 재작년 난리 났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불 끄지도 못하고. 캥거루들이 지금 기능적인 멸종 상태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연 상태에서는 얘네들끼리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개체수가 갑자기 확 줄어서. 우리는 불이 나면 인명 피해, 민가의 피해 이런 것부터 당연히 걱정하게 되죠. 그건 당연히 맞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파괴가 되고 자연이 아까 숲이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안정적인 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정성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는가. 그래서 산불,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이거는 홍수로 인한 재난의 숫자, 그리고 죽음의 숫자,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났나인데 딴 거 보시지 말고요. 하늘색 그래프가 비교도 안 되고 혼자 튀어나와 있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어떤 재난의 피해 중에 홍수로 인한 재난이 가장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시면 2020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54일간의 역대 최저급의 장마가 왔었죠. 쌀 생산량이 그 전에 비해서 6.4%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그 통계인 거고 농부님들 체감상은 20-30%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곡물 자급률이 진짜 낮아요. 2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치면 한 끼도 자급을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나마 쌀 자급률이 100%나 100%를 살짝 상회하기 때문에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쌀 자급률마저도 100%가 안 됐었어요, 2020년에. 그러면 먹거리가 생산이 줄어들면은 수출을 하던 나라들이 당연히 수출을 줄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이러한 수출 중단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걱정되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을 전 세계 밀 생산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지금 전쟁하느라고 제대로 밀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조만간 올 거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료 생산 국가인데요. 관행농은 대부분 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도 여파가 올 겁니다. 그거는 다시 우리의 먹거리의 가격 상승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저는 기후위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무서운 게 먹거리 위기예요. 내가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먹거리 위기라는 건 사실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는 한국기후변화평가 보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21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자취, 방출, 식자재로 얘네들을 꼽고 있습니다. 김치가 사라질 거예요. 21세기 말이 되면. 기후위기를 더 늦추거나 우리가 지금 뭔가 본격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 자, 이건 그 빙하의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저도 본 거는 아닌데 기후위기 했을 때 가장 우울감을 많이, 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이 해양 생물학자래요. 산호초 연구하는. 산호초가 너무 많이 사라지고 죽고 하는 거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고도 이렇게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가들도 빙하가 줄어드는 거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주 젊은 탐험가들이 예전에 빙하가 이렇게 있었던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위치에 찾아가 보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1925년에는 이렇게 빙하가 짱짱했는데 2019년에 가보니 싹 사라졌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전에 아이슬란드나 이런 빙하가 있는 나라들에서 빙하가 점점 없어지니까 빙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것들이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스발바르라는 곳입니다. 노르웨이의 북극에 가까운 곳이에요. 굉장히 추우니까 이렇게 빙하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곳을 보여드린 이유는 스발바르에는 국제종자 저장고라는 게 있어요. 씨앗의 방주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뭐 소행성에 충돌을 해도 아주 큰 재난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그런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비산인데 여기가 이쁘고요. 한 100m가 안으로 들어가야 씨앗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보낸 100만 종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씨앗을 반출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꺼내 쓰려고 만든 곳이에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홍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씨앗이 침실되지는 않았는데 저장고 6개 중에 한 군데가 홍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홍수가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못했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온 거죠.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씨앗들이 있어요. 근데 최초의 반출이 있었는데 그게 시리아 내전 때 자기 나라에서 맡긴 걸 자기 나라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가져갔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조차도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태즈메니아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지구 블랙박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들겠대요. 공교롭게도 빌 몰리슨 할아버지의 또 모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냐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대처를 잘 못해서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를 기록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캠페인성이에요. 지금이라도 인류 너네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왜 왔는가 원인은 너무 명확해요. 인간의 산업활동 때문에 탄소 배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런 기후위기가 왔다는 것을 그전에는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딱딱딱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9% 확실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라는 집단은 장담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99%라는 거는 사실 100%인 거예요. 이 도표는 뭐냐면 우리처럼 에너지를 쓰면 지구를 몇 개를 쓰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쓰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해요. 지구는 하나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에너지를 쓰면 지구가 3.8개가 필요해요. 이게 2017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4개 넘어갈 수도 있죠.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1년에 지구 하나를 써야 돼요, 우리는. 1년에 1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38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28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죠. 그게 기후위기로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태 부채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연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 얘기했다, 네.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1.1개의 지구를 써요. 그리고 케냐 같은 나라는 1개도 안 써요. 그런데 기후위기의 고통은 그들도 나눠지고 있는 기후위기에서 그래서 정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있다. 농업 측면에서 보면 어떠할까? 네. 자, 지금 이게 탄소 배출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시뻘겋게 나온 게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건데 보면 4월이잖아요.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탄소 배출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4월은 다들 땅을 가는 시기입니다. 농사지으려고 경우에는.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 공기중으로 다 배출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오면은 별로 안 그렇죠. 이때는 나무들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식물들도 최대치의 광합성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얘네가 양분을 막 만들어내는 시기잖아요. 이게 땅을 갈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그리고 식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자료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산업형 농업을 하죠. 산업형 농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산업형 농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면 보통 하나의 작물을 심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효율적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만 심으면
하니까 하나의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잡아 먹을 테니까 그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계속 줘야 되죠. 그리고 얘를 좋아하는 병이나 곤충 벌레들이 막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도 더 심하게 겪는 거예요. 단작을 하면. 그러니까 살충제나 농약의 사용량도 훨씬 늘어나겠죠. 그리고 경운을 하다 보니까 저런 대형 농기계들이 들어가면 이 땅속의 밑에가 다져집니다. 경반층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가 뿌리를 뻗어서 내려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만들고 또 화학비료를 쓰니까 물도 오염이 될 것이고 관계를 하니까 또 물도 엄청나게 여기다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공장식 축산 문제도 지금 문제가 많죠. 동물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게 최근에 진짜 충격받았는데 뭐 치킨 회사들이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강압하느라고 병아리 3천만 마리를 죽였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잔인해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료작물 생산을 위해서 또 산림을 파괴해요. 몇 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 불이 났었죠. 그게 콩 키우는 농업인들이 불을 지른 거였거든요. 이게 소 먹일 사료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농사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지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방식의 농업을 당연히 해야겠죠. 보면 산업형 농업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지만 가족농이나 소농의 장점이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그 산업형 농업은 8만 종의 작물을 키워낼 때 가족농이나 소농은 210만 종의 다양한 그렇겠죠. 얘네는 단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숫자들이 여기 8대2, 3대7 이런 것만 지금 볼 건데 자연 자원을 얘네가 80%를 쓸 때 아까 보면 비료도 많이 써야 되고 살충제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럴 때 가족농이나 소농은 20%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세상에 먹을거리를 100%에 가깝게 생산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30%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농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훨씬 더 생태적이면서. 그래서 2016년인가 17년에 유엔에서 세계 가족농의 해를 지적을 하면서 가족농을 살려야 된다는 캠페인도 했었어요. 그러면 산업형 농업이랑 퍼마컬처를 비교해보면 딱 이 그림대로입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던 공간에도 안타깝게도 산업형 농업의 방식이 들어오면 그 땅을 되게 수탈하는 방식이 되어서 뭔가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퍼마컬처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살기 어려운 곳이더라도 식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식재를 하고 또 땅을 어떻게 고치고 보살펴서 생태계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퍼마컬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기농도 어쨌든 생태적인 농업의 방식이잖아요. 되게 좋은 농사의 방법이고 퍼마컬처도 또한 그러할 테고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느낌적인 느낌이 뭔가 달라요. 그쵸? 유기농도 나쁘지 않아. 유기농도 좋아요. 좋은데 뭔가 다르네? 보면 나무들을 볼게요. 퍼마컬처는 뭔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아까 퍼마컬처 키워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다양성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는 유기농은 어쨌든 농업이어서 나무들 비슷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자라나는 작물들을 봤을 때도 뭔가 일자로 직선으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뭔가 작물이랑 꽃이랑 이런 것도 좀 섞여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보면 여기는 닭도 돌아다니고 있고 뭔가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비나 이런 곤충들은 있지만 뭐 소동물이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퇴비를 만들어 놨어요. 자, 퍼마컬처에서도 퇴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써도 돼요. 그런데 퇴비를 만들지 않더라도 동물들이 역할을 하게 하고 피복 작물들을 심고 퇴비가 되는 작물들을 심고 또 두툼하게 두둑을 덮어주는 그런 기법들을 써서 이 노동력을 따로 퇴비를 만드는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 투입하는 자원의 차이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마컬처 농부들을 미니멀리스트 가드너라고도 하거든요. 정원사는 정원사인데 일을 별로 안 해. 네. 근데 처음부터는 아는 것 같고요. 저희도 아직 엄청 고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몇 년 뒤에는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걸 궁금해서 하는 거긴
보입니다. 그리고 퍼마컬처에서 중요한 건 전일적인 세계관인데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우리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태양빛도 뭐 파도도 바람도 누군가한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에너지고 그리고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게만 주어져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가 되게 중요한 철학이고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벌이 우리가 먹는 작물의 70%를 수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제대로 건강하게 활동을 해주면 지금의 마트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꿀벌이 실종되고 있고 이런 것들 얘기 들으셨을 텐데 얘네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 우리의 마트가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꿀벌이 사라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살충제를 쓰고 이러면 벌한테 다 영향이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보시면 다 코팅돼 있어요. 요즘. 코팅돼 있는 이유가 작은 종자는 좀 코팅을 하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기가 좋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살충제 성분 같은 걸 또 코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만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대표적으로 벌을 말씀드렸을 뿐인 거지. 그래서 씨앗을 받고 토종 씨앗을 심고 이런 게 또 중요한 게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들을 좀 이 세 가지 윤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땅을 보살피라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가급적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짓는 농사는 생태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흙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흙 부분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자연을 스스로 혐오한다라는 말은 최재천 교수가 되게 인용하기 좋아하는 말인데 자연에서는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쵸? 숲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총량을 줄여야 기후위기에 대응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을 보살피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윤리인데 우리의 행동이 타인의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모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물질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해요. 자본이 아닌 관계로 연결됐을 때 더 생태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게 아까 n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설정할 것. 내가 돈이 있어서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껏 다 사버리면 뒤에 살 사람들은 못 사는 거니까. 다른 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7세대 뒤에 자손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린대요. 200년 뒤에 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미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남는 것들은 나누자. 그런 게 퍼마컬처의 세 가지 윤리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농에 가까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연으로부터 배운다고 했고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퍼마컬처에서 되게 초반에 나오는 게 지구 계획이라는 거예요. 조닝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집부터 가까운 곳 점점 멀어지는 거리까지를 존 0부터 5까지 나누고 있죠. 자, 중심 공간 0을 기준으로 시간, 동선, 노력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을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0이 중심지구예요. 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 그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 존 1은 작업 빈도가 되게 높은 곳이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곳. 거기에 체마같이 있어야 요리할 때 바로 따라서 쓸 수 있고 옛날에 제이미 올리버 요리할 때 보면 창문 열고서 허브 뜯어가지고 요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닭장이나 퇴비칸이나 이런 것도 멀리 있으면 가기 싫어지고 관리도 안 될 거잖아요. 한 번 갈 때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존 1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존 2는 1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자주 오가는 곳. 그래서 과일나무나 양공장. 존 3은 가끔 가는데 한 번 가면 오래
모래 작업하는 곳, 고구마밭처럼 손 많이 안 가는 곳, 논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존사는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야생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활용을 해요. 버섯도 채취하고 산나물도 채집하고. 그리고 존오는 아예 이제 자연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하지만 숲이 있다. 그럼 숲의 기능을 우리가 또 효용성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골에 살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닝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앞에 이제 솜씨가 얘기했던 저희의 연결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도 도시에서의 어떤 조닝, 연결, 관계 설정으로 또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병초에 가보니까 닭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닭장이랑 밭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 밭에 닭장이 바로 있으면 닭장에서 닭똥을 모아다가 바로 옆에 퇴비간에서 부숙을 해서 바로 옆에 밭으로 옮기고 그러면 힘이 덜 드니까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요소들을. 근데 멀리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밭이 또 학교랑 가까워서 아마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멀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장에 또 바로 옆에 밭을 하나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연결을 어떻게 할까, 요소들을. 연결을 잘하면 노동력을 줄이고 미니멀리스트가 가드너가 될 수 있다는 거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이따 디자인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퍼마컬처 배워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되게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도 조닝을 듣고 들으면 뭔가 달리 보이실 거예요. 조닝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 나죠. 주거 공간이 있고 앞에다 연못을 만들므로써 뭐 물고기도 키우고 주거 공간에서 나온 생활 폐수도 정화를 해서 쓰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뭐 식량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금하기 숲이라고 해가지고 앞에가 뭔가 좌청룡 500호가 있는데 앞이 뚫려 있으니까 숲을 일부러 조성하는 거잖아요, 횡하지 않게. 그러면 여기서 쉴 수도 있고 먹거리도 가져올 수가 있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먼 곳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물량을 해서 뭐 생산하는 뭐 논이 있다던가 그런 식의 이게 전통적인 구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토지 관리를 이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풍수를 얘기할 때 명당 풍수가 있고 비보 풍수가 있는데, 명당은 그야말로 명당. 근데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 명당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걸 채우고 보살펴서 그 땅을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을 비보 풍수라고 한다고 해요. 퍼마컬처에서도 좋은 땅, 나쁜 땅 나누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고쳤으면은 잘 조성된 생태계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또 퍼마컬처 디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한국인의 문화에는 우리 DNA는 나도 몰랐지만 들어있다.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했을 때 자연의 패턴을 또 배워옵니다. 몇 가지 패턴 중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생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햇빛 에너지예요. 햇빛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잎들이 돌려나는 거예요. 최대한의 햇빛을 다 받아야 이 잎들이 광합성을 하고 자기 몸을 키우는 양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에는 이런 나선형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나선이 교차하는 형태인데요. 얘는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다 꽃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씨앗이 되는 걸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꽃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도 황금 각도가 있다고 해요. 이게 최대한 빼곡하게 채워져야 종족 번식에 되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낸 황금 각도라는 게 있는데 1도만 틀어져도, 1도만 커지거나 1도만 작아져도 이런 완벽한 밀도를 가져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선이 되게 에너지를 모으는데 되게 좋은 구조여서 자연에서는 많이 관찰이 되고, 그걸 퍼마컬처 밭 중에 이제 스파이럴 텃밭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데 응용을 해오고 있죠. 밭의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이따 오후 시간에 살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나뭇가지 패턴도 많이 관찰이 되는데, 나뭇가지 패턴은 에너지와 물질을 모으고 또 분배하기에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어디서 관찰되냐? 당연히 나뭇가지에서. 그리고 우리 장기의 혈관의 모습도 나뭇가지와 비슷한 패턴들, 그리고 식물의 뿌리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마을 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퍼마컬처 밭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뭇잎밭은 굉장히 많이 만드는 패턴이고요. 주 도로를 이렇게 진입을 하되 양쪽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을 분배하기도 되게 좋은 구성인 거죠.
그리고 또 퍼마컬처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자리입니다. 인간들은 뭔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서울로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자연에서는 가장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말하냐면 숲이나 초원이 만나는 곳, 또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보다 이 중간 가장자리 이 겹치는 공간에 훨씬 생명 다양성이 높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폭발하는 역동적인 장소이고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기도 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잘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포장 도로가 있고 흙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도로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흙이 있을 때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으면 그 물을 얘네가 얻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식물과 토양의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우리한테는 한정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식물의 수를 늘리려면 직선보다는 곡선의 형태가 좀 더 많은 식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연에는 직선은 사실 없죠. 대부분 곡선이죠. 직선과 매끄러운 모양 가장자리를 축소하는데 언덕 모양이라든가 주름, 톱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주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름을 펴면 훨씬 길어지잖아요. 가장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수평으로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물을 수직으로도 층을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연못을 판다면 퉁하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돌 같은 걸 놔서 뭔가 요철이 있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로도 지상부로도 가장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식지를 좋아하는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또 그 안에 깃들어서 살 수가 있대요. 가장자리 효과는 평면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3차원으로도 활용을 해라. 이게 지금은 뭔 말이야 싶으실 텐데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으로 심으면 일렬로 심으면 지금 8그루 정도 심었는데 약간 곡을 주니까 9그루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햇빛이나 입충을 접할 수 있는 면적 또한 이 길이 자체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키홀이라는 패턴이에요. 그냥 두둑 고랑 보통은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 두둑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니까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요건 이따가도 아마 슬라이드가 있을 건데 키홀의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지금 제 파트에서 시간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겠구나. 빨리 그냥 좋지 뭐. 자, 중요한 게 흙을 키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 작물을 길러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 어른들이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하농은 풀을 키우고 중농은 작물을 키우고 상농은 흙을 키운다. 저는 하농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빨리 상농이 되시길 바라면서 흙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음식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흙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고 얘네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얘기를 풀어볼게요. 흙의 조성. 기초 중에 기초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흙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흙만 있는 것 같지만 50%는 이 고체, 고상이고요. 25%는 액상, 25%는 기상이에요. 그래서 흙 속에도 공기층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흘러다녀야 뿌리가 잘 숨을 쉬고 건강한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의 고체라고 말했던 게 45%는 무기물, 미네랄을 말하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이는, 황 이런 거. 그리고 유기물이 한 5% 정도 되면 유기농에서는 좋은 흙으로 봐요.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걸 말합니다. 우리 몸도 탄소를 가지고 있고 식물,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탄소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유기물은 생명체가 뭔가 죽은 거, 부식된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퍼마컬처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을 15%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근데 유기물 늘리는 게 왜 중요한지 얘기할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흙도 건강한 흙은 때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림에서 보면 명확한데요. 호달 구조의 경우일 때는 일단 공기가 안 통하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밑에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만 고여 있어요. 이건 숨쉬지 못하는 흙입니다.
그런데 때알 구조가 형성이 되면 이제 물이 통하는 길로 다 공기도 통하는 거니까 물도 통하고 바람이 통하기도 공기도 통하고요. 그리고 또 물을 가지고 있는 능력도 호달 구조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걸음을 줬을 때도 걸음길을 가지고 있는 보비성도 더 좋다고 해요. 그래야 건조할 때 작물들이 더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걸음길을 최대한 잘 뽑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달 구조를 만들 때. 근데 호달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야? 토양 생물들, 토양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때 호달 구조가, 때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보면 이게 흙이에요. 위에서부터 O, A, B, C, R층이라고 보통 토양학에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죠. O하고 A층. 여기에 이런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표토, 겉흙이 굉장히 중요하고 겉흙의 유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흙 1cm 만들어지는데 어떤 학자는 100년, 어떤 학자는 1000년이라고 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그만큼 한 번 유실된 흙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흙에 푸드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지만 유기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뿌리를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절지류도 있고 곰팡이도 먹고 박테리아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애들이 다 먹고 응가를 하죠. 얘네들이 응가를 하는 걸 비로소 식물이 먹습니다. 비료를 줘도 식물이 바로 먹지 못해요. 거름을 줘도 바로 먹지 못해요. 그걸 먹는 건 토양 동물들, 토양 미생물들이고요. 얘네가 소화해낸 무기물질을 식물이 먹고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갈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가면 얘네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기 때문에 비료를 그만큼 넣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엽이 도대체 어떻게 부식토가 되냐. 낙엽이 부식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식토를 되게 좋은 흙으로 얘기해요. 흙 중에서도 물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걸음길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식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낙엽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식물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일단 나무에 뭔가 매달려 있을 때는 얘네들이 벌레가 공격을 분해하듯이 막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슬이 됐든 가람비가 됐든 이런 수분을 만나면 얘네를 보호하고 있던 화학물질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미생물들이 와서 얘네를 잡아먹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먼저 당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와서 또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생물들이 먹어요. 그러고서 흙이랑 섞이면 부식토가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건강한 흙입니다. 아마 퇴비 공부들 하셨잖아요. 분해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그래서 흙을 키운다는 거는 토양 미생물을 키운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자, 같은 얘기인데요. 식물은 방합성을 하죠. 햇빛을 받죠.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먹죠. 그래서 산소를 배출을 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뿌리로 내려보내면 흙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토양 미생물들, 동물들이 먹어요. 먹고서 자, 무기 영양소를 만들면 그제서야 식물이 먹고 자랍니다.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들의 공생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 토양 미생물들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말리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얘가 탄소를 접착시킵니다. 그래서 흙이 탄소를 포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흙이 굉장한 탄소 포집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토양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농부가 되자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얘기가 하냐면 기후농법, 또 탄소농법, 재생농법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퍼마컬처에서 하는 농사법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토양을 비워놓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작물을 심고 유지를 하는 거죠. 맨 흙이 드러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퍼마컬처에서는 1년생보다는 단연생을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물을 가급적이면 뽑지 않아요. 뿌리를 땅에 남겨놔요. 얘가 탄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1년생 뿌리들도 땅 안에서 죽으면 그게 토양 미생물들, 토양 동물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겨둡니다.
그리고 덮개 작물을 키워요.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땅을 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한 90년대에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경운을 하지 않으면 땅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를 어느 토양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법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매년 0.4%의 이산화탄소를 땅이 포집을 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잡초가 자라는 땅도 차라리 괜찮지 않나. 맨흙이 드러난 땅보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모든 땅속의 아이들도 다 살아있어야 그 위에 지상부의 세계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화학물질도 사용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보통 도시농업에서 뭐 산모, 오무 농법 하잖아요. 비닐 안 쓰고 살충제나 농약 같은 거 쓰지 않고 그게 다 이런 연결들 고리를 깨지 않고 온전하게 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지 않아요. 보시면은 딱 비교가 되죠. 관행용 산업형 농업에서 갈면은 아까 경반층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반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더 내려가는 거 어려워지고 토양 생물들도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냥 갈지 않고 놔두면은 뿌리도 더 밑으로 뻗어 내려갈 수가 있고 지렁이나 이런 동물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고 지렁이가 오가는 그런 통로로 양분이 이동을 하고요. 공기도 통하고 물도 통하는 겁니다. 그 경운을 좀 줄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고 펌프셋은 경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덮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덮는 거를 멀칭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멀칭을 하면 이 그림에서도 보지만 수확물도 더 많아진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 멀칭을 한 땅과 하지 않은 땅이에요. 비가 내렸어요. 멀칭을 하면 한 10% 정도밖에 물이 증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내린 비도 굉장한 에너지고 물질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허투루 하지 않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멀칭을 하지 않으면 80% 가까이 수분이 다 증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내려준 물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덮어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덮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도 그렇지만 작물도 극단적인 기후보다는 온화한 기후에서 살기가 좋다고 해요. 지금 이 노란색이 멀칭을 한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24시라고 생각하시고 저게 기온이라고 보면 뭐 아침이든 낮이든 기온차가 크지 않죠. 되게 온화해요. 땅의 온도가. 그러니까 작물한테도 편안한. 그런데 멀칭을 하지 않으면 낮에 더우니까 완전히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버리는 이게 작물한테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덮어주는 거의 장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뭐 퇴비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퇴비는 이제 따로 배우셨을 거고 뭐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또 퍼마컬처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에 시트 피복이라는 게 있는데 자 퇴비는 어쨌든 퇴비간에 따로 만들고 뭔가 재료들을 가서 넣고 만들어진 걸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트 피복은 제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둑에 기존에 있는 흙 위에다가 녹색 풀도 잘라서 덮어주고 그 위에 거름도 한 숟갈 뿌려주고 그 위에 뭐 신문지나 상자 같은 것도 덮어주고 또 그 거름을 뿌려주고 그 위에 지피나 왕겨나 이런 멀칭제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비 오고 눈 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숙이 될 거잖아요. 가라앉고 내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거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숙되면서. 그래서 게으른 농부들한테는 이게 더 편한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작물을 심을 때 진멀칭만 했으면 이렇게 벌리고 그냥 심으면 되는데 이게 다 뭔가 좀 분해되기 전에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 신문지 같은 거 찢고서 심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초반에는 발생을 하니까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멀칭을 하더라도 10cm 이상으로 좀 도탑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반 만들고 나면 마지막 날 멀칭 할 건데 양껏, 이거는 욕심내도 좋은 것 같아요. 양껏 해도 이게 금방 쑥 가라앉고 그게 그냥 가라앉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흙을 먹여 살리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덮개를 하는 거에 피복 작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 작물을 심는 거죠. 심는 거. 지금 이거 혹시 아실까요? 이거나? 모르겠죠, 잘. 저도 작년에 처음 봤는데 이게 치커리 꽃이거든요. 치커리예요, 치커리. 치커리랑 이거는 메밀이에요, 메밀. 얘네들이 다 피복 작물로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영양소 축적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영양소 축적 식물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조금만 얘기하면 그 토양 하부층,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얘네 뿌리를 내리니까 미네랄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얘는 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뭐 이런 것들을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메밀은 인을 가져와요. 그 화학비로 보면 NPK 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NPK가 질소, 인산, 칼륨을 말하는 건데 각각이 식물체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인데 인 같은 경우에는 열매 맺는 데 도움이 되는 원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을 식물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식물이 메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우리가 먹어야지가 아니더라도 밭에 심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심어놔도 좋고 자랄 때마다 베서 덮어주면 얘가 몸체로 끌어올린 미네랄을 흙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많이 심어도 좋겠다. 녹비작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지만 얘네는 좀 더 무기 영양소들을 가져오는 거. 네네네네. 녹비작물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에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재밌으실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둘째 날 만나서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개론이어서 퍼마컬처가 시작된 배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퍼마컬처가 나왔고 그래서 농사는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거기서의 핵심은 흙을 키우는 거다. 흙을 키우는 거는 미생물을 키우는 거고 생명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네요. 무지하게 빨리 달렸네. 자, 제가 농사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퍼마컬처도 그래서 책을 이것저것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퍼마컬처의 선생님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20, 30년씩 활동해온 선생님들이 퍼마컬처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나를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이 로빈 프랜시스라는 선생님의 얘기였는데 이분이 호주에서 잔번 가든이라는 데를 운영을 해요. 근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목초지를 퍼마컬처 디자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세의 도전 속에서 지금 기후위기, 인류위기의 도전 속에서 퍼마컬처는 인간의 영향을 의미있게 만드는 길을 제공한다. 우리가 퍼마컬처의 렌즈를 끼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려 깊은 소비자로서 이게 소비자라는 게 저는 마트에서 물건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생태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가 있잖아요. 거기서의 소비자의 의미도 될 것 같은데 균형을 회복하고 또 지구의 생태 용량, 지구는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용량 안에서 살고 또 모든 생명과의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는 그런 방법을 퍼마컬처가 알려준다. 그리고 심지어 퍼마컬처는 자연이 이끄는 자연과 함께 추는 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내용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을 통해서 작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동력은 줄이고 자연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퍼마컬처에서는. 그래서 자연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춤을 추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날이 온다고 싶어요. 그런데 선배가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배들도 있지만 전 세계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된다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는 그림 중에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런 아이들 보이죠? 이런 아이들 잘 안 그리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의 금병초에서 우리가 만든 밭에서도 이런 그림을 꿈꾸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하이스쿨 이래요. 뭐 어디? 버클리에 있는 뭐 중학교인가 그런데 이게 학교 텃밭이에요. 이런 데가 있나 싶지만 제가 본 학교 텃밭 중에 가장 퍼머컬처스러운 외양에서 느낌을 주죠.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밭을 만들어낸 분이 앨리스 워터스라는 이 지금 삼지창을 들고 있는 이 여사님이세요. 이분이 원래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셰프예요. 그렇게 되게 예전부터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던 시절부터 로컬푸드 유기농 식당을 운영해와서 되게 유명한 셰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랑 먹을거리 교육을 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에더블 스쿨야드 프로젝트라는 걸 이분이 론칭을 합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이게 뭐라더라? 주차장을 이렇게 바꿔낸 공간인가 그래요. 고치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바로 식탁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겪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짧은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요.
이게 예전 재작년인가 부서연수할 때 정리했던 자료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동안 뭐 보았던 이런저런 자료들에서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 그 계획을 얼추 세우셨던데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는 저희가 배우고 싶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학교 텃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간에 왜 태빈이 얘기하는 그 친구는 저보다 너무 훌륭해가지고 나도 그런 교육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금병초 기반으로 해서 마을에서 펼쳐 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대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네.